안녕하세요. 랄라의 사연 드라마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될 줄 꿈에도 몰랐지만 청취자가 아닌 사연 주인공이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은 성산설을 믿으시나요? 성악사를 믿으시나요?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원래 악한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가끔은 성산설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강무도한 연쇄살인범이나 희대의 사기꾼, 사랑하는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성산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가끔 나 자신에게 질문하곤 합니다. 나는 과연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상황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공감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변한 것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악당이 원래 악당이 아니었다는 스토리가 관객들을 사로잡는데 이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주목하는 분위기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으로 보이는 이들에 대해 스토리와 그들의 이유에 더 신경을 쓴다면 어쩌면 악당도 사실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삶 속에서 착한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있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큰 깨달음은 제 결혼 후에 얻게 된 것인데요. 제게 큰 깨달음을 주는 슬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릴 적 돌봐주는 부모님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났고 결국 제 집은 그 고아원이었습니다. 제 이름도 모르는 채 그냥 아이로 부르며 자라왔고 결국 그 아이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셈이죠. 이 아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친부모가 버리는 아이라는 사실에 대한 원망이나 그리움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존재로 태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중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되면서 시설을 나가 공부를 열심히 해 취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그곳에 남아 원장님의 도움을 주면 안 되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동생들과 계속해서 함께 있는 것은 좋았지만 원장님의 취업 준비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그냥 여기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살았지만 결국 중고등부 있는 시설로 이동하게 되었고 원장님의 입맛에 맞게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무사히 마칠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바쁘게 자야 했고 항상 시험에서는 전교 꼴등이었어요. 학교에서는 늘 한심하게 쳐다봤지만 시설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저를 한심하게 여기는 걸 보면 좀 속상했어요. 얘야, 너 수학 공식도 아직 몰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제발 꼴찌에서 벗어나자. 넌 억울하지도 않아? 억울하다고 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냥 우리와 같은 애들이 하늘에서 축하하고 떨어진 존재잖아. 별종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변해서는 안 되고 최고가 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봐줄지 모르는데 넌 우리 처지의 친구들까지 욕보이게 하고 있어. 이 점은 미안한데 왜 고아들은 공부를 잘해야 하는 걸까? 가진 게 없어서 잘하면 좋은데 취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것 같아서.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누가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난 대학은 안 갈 거야. 고등학교 졸업장만 받으면 돈을 벌 거야. 공부 그런 거 필요 없어. 돈이 최고라는 말은 이해되지만 고아들에 대한 말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로지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공부하지 않고 일찍 사회에 들어가 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도 성공할 보장이 없다면 더는 남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기 싫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체력이 좋아 몸으로 일하는 것에 자신감이 있었고 마트에서 상품을 옮기기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100가지 일을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때 점장님이 부르실 때마다 자신의 이름이 어색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씨나 미술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당시 일에 열심히 힘쓰면서 일할 때마다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점장님이 미술이 너의 일 태도가 아주 좋아.
다음 달부터 계산대를 담당하게 될 거야. 3개월 뒤에는 매니저로 승진할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감사했지만 월급도 늘어날까요? 당연하잖아요. 일을 하면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겠어요. 이 아이신의 점장님도 역시 노력의 결과가 빛을 발했어요. 전 수학은 못했지만 돈 계산은 정말 잘했거든요. 그 후에 제 실력이 소문나서 여러 곳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한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죠. 그 당시 한 달 용돈이 1,000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적금에 넣어뒀죠. 처음엔 1억을 모아보려고 했지만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결국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제 이번 달에 4개의 적금이 만기를 맞닿다니 벌써 이자까지 합치면 1억 넘습니다. 다음 주에 꼭 은행에 들러야겠어요. 정말 참고 고생한 결과가 이렇게 좋은 성과로 나타난 거죠. 1억이라는 선물이 나타난 것 같아 기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 봅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번에는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싶습니다. 20대 시절에는 마틴 주변 1km를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얼마나 서두르지 않고 살았는지 깨닫죠. 축하해도 아이야, 축하할 일이 없어. 돈 빌려달라는 얘기는 없으니 이제는 조금 더 즐기며 살아야겠어요. 20대 시절의 싱싱한 내 모습은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벌써 30대네요. 연애를 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연애를 해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결혼은 더 웃겨요. 남자와 사랑을 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은 가족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제 짝은 가까이 있었나 봅니다. 일할 때 많은 상품을 보게 되어 생산자들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자라서 매니저가 되었는데요. 아직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가씨라서 처음엔 무시도 많이 당했지만 이젠 넉살 좋은 사람으로 불리며 생산자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얘네들 성과가 왜 이래? 다들 축축해 있어? 말도 마. 아이고, 이번에 비가 어찌나 안 오던지 축 처진 것 보니까 아유, 내가 진짜 우라통이 치밀어서이 매니저 잘 좀 해줘. 아니, 그래도 상체 좋은 놈들로만 가져왔어. 아니, 지난주도 그랬잖아. 자꾸 이러면 나도 점장님한테 곤란해지는데? 아유, 나 바로바로 하루 입에 풀칠하고 살아. 자기가 잘 알잖아. 다음 주에도 상품 안 좋으면 안 가져와도 되니까. 이번만 넘어가는 거예요. 알죠? 아이, 고마워, 고마워. 그런데 오늘 과일은 왜 이렇게 늦어? 아, 거기에 오늘부터 아들이 대신 올걸. 삼촌은 어디 갔고. 아이, 인가이 들어봐. 이곳저곳 아픈 데가 많아요. 그동안 과수원 주인 남동생이 도와줬지만 이젠 거기도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그 집도 여자 혼자서 아들 하나 키우면서 고생 많았나 보던데. 저기 오네. 여기, 그는 과수원 집 아들로 올해부터 어머니 일을 돕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 젊은 사람이 뭘 알겠나 싶어서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를 본 순간 온몸이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찾기 힘들었지? 조금요, 인사해. 여기가 과수원 집 아들이죠? 매니저님,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하얀 얼굴에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마치 소년 같은 그가 나에게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심장아 그만 나대라고 속으로 외쳤지만 이런 기분은 정말 처음이었고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은 거센 파도처럼 요동쳤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복숭아가 아주 좋더라고요. 외삼촌이 비료를 바꿨는데 훨씬 낫다면서 잘 봐달라고 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아마 참외랑 수박이 올 겁니다. 좋은 걸로 골라올게요. 앞으로 계속 오실 거예요? 외삼촌이 허리가 안 좋으셔서 서울에 있는 병원을 조금 다녀야 해서요. 네, 아참 이거 드세요. 안 주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매니저 아니 몇 년째 오는데 음료수는 그냥 물 한 잔도 안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총각이 좋긴 좋아 보이네요. 좋은 걸 넘어서
나는 그에게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잠도 오지 않았어요. 밤마다 그의 얼굴이 생각나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상사병도 병이라던데 매일 그가 오는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안 하던 화장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호박줄에 실을 끼운다고 수박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에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매니저님이 애인을 만났다고 하네요. 왜 나는 화장을 해야 하나요? 좀 이상하네요. 우리 짠순이 매니저님은 다른 곳에서 돈을 쓰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연애 전문가예요. 노는 중이라고 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누군가 있긴 있나 보네요. 아, 근데 왜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요즘 잠도 못 자고 밥도 맛이 없어요. 진짜 살기가 힘들어요. 누굴까 모르지만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겠죠. 고백해야 돼요. 일단 해봐야죠. 고백을 안 하고 계속 속상해하면 매니저님만 힘들어요. 만약 고백을 안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먼저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해봐야겠죠? 과일과 취가 취소됐어요. 결심했습니다. 그에게 고백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는 전혀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혼자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미치겠었어요. 이대로는 정신 못 차리고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을 머금고 그에게 가벼운 말을 걸었습니다. 칼을 빼면 뭐라도 잘 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죠. 사장님, 저한테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과일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일단 퇴근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알겠어요. 8시쯤 와도 될까요? 그럼 승인하겠습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데 1분이 1시간 같았어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던데 그날은 정말 빠르게 퇴근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오늘 이상해. 왜 그러지? 나는 예정된 카페로 뛰어갔습니다. 제발 내 고백을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내 영혼도 팔겠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약속 시간이 5분 남았어요. 숨을 고르고 기다렸죠. 정확히 시간 맞춰 도착했어요. 일찍 왔네요. 아니요, 금방 왔어요. 그쪽 좋아해요. 어떡해요? 저 철수 씨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정말. 이렇게 강한 느낌이야? 그는 정말 나에게 고백했고 그의 하얀 얼굴은 더욱 허옇게 변하고 내 온몸이 굳었습니다. 전류 당신 때문에 나는 잠도 못 자고 당신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죽게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책임져야 해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나에게 관심 없는 남자에게 갑자기 좋아한다고 고백하다니 전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좋아해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보잘것없는 나를 좋아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의 대답을 듣고 나는 이 남자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순수하고 귀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리드를 하여 이 남자와 잘 지낼 생각을 했습니다. 유리의 연애는 조금 다르고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보면 없어요 라고 하면서도 말해주세요. 제가 살게요. 정말 괜찮아요. 내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난 좋아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남녀의 역할이 뒤바뀐 것 같았어요. 그는 3살 많이 어린 남자였고 내가 먼저 고백하지 않았다면 다른 여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완전 달려왔을 겁니다. 철수 씨, 나랑 이렇게 만나서 헤어지기에. 싫어요. 이대요.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런데 말인데 결혼하자고 말해요. 그 이야기를 듣곤 3번이나 심장이 멈출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사랑 고백과 결혼 제안을 받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내 모습을 지켰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걱정도 해요. 그렇지만
믿어요. 내가 다 할 거야.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우리는 일사천리로 결혼했고, 난 과수원 두 번째 며느리가 되었어요. 결혼 전 남편의 엄마를 어떤 분일지 궁금했어요. 아마 천사 같은 남자를 낳아주신 분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걸크러쉬 그 자체였어요. 사내 대장 같아서 터프했어요. 나이도 많으셨고 철수 잘 보살피라고 하셨어요. 남자만 돈 벌어와야지. 몸뚱이 멀쩡하면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하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너 몇 월 버니? 엄마, 돈 화투하지 말란다. 나는 싫어해. 엄마, 아이씨는 정말로 검소해요. 걱정 마세요. 내가 걱정할게요. 어떤 일도 돕을게요. 내가 말한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말한 것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했지? 내 어머니, 내가 철수 씨가 아니라 남편님과 상의해서 호칭을 바꿀 거야. 알았지? 내 형수님이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다고? 애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에겐 이제 너랑 우리뿐이야. 막내니까 지비를 해야 해. 이해했어. 내 어머니에게 약속할게. 시집살이는 듣기만 했지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 나도 성격이 있지만 어머니의 성격은 정말 엄청했어. 여보, 어머님 성격이 진짜 대단해. 미안해요. 우리 엄마는 고생이 많은 사람인데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만들었어. 아버지를 지나 치욕 없이 저를 혼자 키운 거야? 아내 일이 없었지? 형과 내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그 자체였어. 2년 전 암으로 사라졌어. 마음이 너무 아팠어. 경수와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솔직히 형수님도 나한테 엄마나 다름이 없어. 정말 착하시고 신경을 쓰시는 거야? 형수님이 돌아오면 인사할게. 이해했습니다. 한 여자가 한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두 아들을 모두 다른 남자에게 맡기고 큰 아들을 먼저 본 것을 어머니가 참으로 가엾고 서러운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사도님, 제 아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요. 식사하셨나요? 아니요, 아직입니다. 제가 요리할 테니까 방에 계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방에 계세요. 형님이 요리하신다 하셔서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밖에서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얘야, 너 정신이 어딨어? 이거 봐, 생선 다 타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얘야, 네가 태우는 생선만 해도 몇백 마리가 되겠다. 얘야, 이제 3명이 다 들어왔는데 도대체 무슨 교훈을 얻겠어? 어머니, 제가 형님을 도와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열심히 말하려 했는데 끼어들려든 건 아닌데. 생선을 다시 꺼내서 새로 구워야겠어요.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화를 내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형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형님, 생선을 먹을 만한데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형님은 제 말에 그저 미소만 짓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시키시니 다시 생선을 구워주셨어요. 그럼 이제 밥 먹자. 형수님의 요리 솜씨는 정말 대단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이 조용히 지나가는 줄 알았더니 시어머니는 다시 형님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뱃속에 커제가 들었나? 뭘 그렇게 많이 먹어? 조금만 작작 먹어. 엄마, 제발 그만해주세요. 내가 우리 집 식비 다 쓰는 거 알아?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세상에 하루가 멀다 하고 내가 쌀을 사야 돼? 밥 귀신아, 이렇게 구박하면 화도 나고. 형님은 그런 속상한 상황에서도 그저 웃어만 보이셨어요. 뭐가 좋다고 계속 실실 웃어? 내가 이렇게 속상해도 너무 웃기다. 시댁에서의 첫 식사를 마친 반나절 동안 제가 어머님이 아니라 형님을 너무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형님, 속상하시죠? 들어가요. 설거지를 하나 제가 할게요.
형님, 제가 할게요. 첫째 날부터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요. 우리 부부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준비를 했습니다. 항상 아침 저녁은 여기서 먹으라고 했잖아요. 시어머니한테 따로 드나들라고 하지 말고 알겠냐고. 네, 어머님. 시어머니와는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며 시어머니도 챙기느라 몸이 힘들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집에서 일하니까 매일 시어머니 집에 다녀야 했어요. 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저 같이 들어가야지. 왜 난 이 말을 해야 알아들을까? 아무 일도 없었단다. 우리 지금 들어가야 돼. 왜 난 모르겠을까? 난 왜 몰랐을까? 난 언니가 왜 거기서 왕따 당하고 있었을까? 형님이 서가 숟가락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혹시나 이런 식으로 구박을 당했습니다. 얘야, 너 이거 몇 번을 가르쳤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잘못된 거야?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매일 이래. 왜 지루한 거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요. 어떻게 지루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저은 게 아니라는 건 알겠어. 전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왜 형님의 편을 안 드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을 들으면서 이런 상황들을 나는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도대체 왜 시어머니는 형님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걸까요? 형님 돌아가기 전에는 그런 적 없었는데 형님 돌아가신 후에는 붙잡으시더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미안하지만 저라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라고 해도 시도 때도 없이 구박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요즘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부모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친엄마가 저렇게 한다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러면 형님은 얼마나 속상할지 상상도 안 되네요. 그리고 형님은 왜 어머니 옆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형수님도 불쌍해서 몇 번씩 언급했는데 사람 성격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형님을 보살피고 지켜줘야 해요. 여보, 알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을 보면 너무 속이 상한 것 같아요. 남편도 없어서 서러울 텐데 시댁에서 저렇게 시어머니에게 구박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저라면 얼른 도망가 버릴 것 같아요. 그날도 퇴근 후에 시댁으로 향했는데 항상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가득했던 시댁에 그날은 왠지 너무 조용했어요. 어머니, 형님, 아무도 없어서 방방이 찾아보았지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상한 얘기를 해서 걱정이 되었어요. 내 속이 터져서 팔아먹는데 먹기만 하고 제 몫은 없어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때리기도 해도 아이가 잘 안 듣잖아. 어딘가 멀리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냥 버려버리는 게 더 낫겠다 싶었어요. 옛날부터 같이 살다가 제명이 안 돼서 팔아먹는다며 때리기까지 하던 시어머니는 누군지 알아차릴 수 있었죠. 그것은 바로 제 형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형님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과수원에서 일하는 형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형님, 여기 왔어요. 괜찮아요. 하니 형님은 부끄러워하면 아니야. 괜찮아. 보지 마, 부끄러워. 라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팔엔 멍이 가득해 있었죠. 분명히 누군가에게 맞은 흔적이었어요. 형님은 무언가를 감추려 했던 거였죠. 형님의 상황을 보니 정말로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형님이 무엇을 당했는지 알아내려 알고 싶었지만 형님은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형님, 고맙다. 급하게 동쪽으로 가서 밥을 먹자. 나 배가 고파.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뼈를 깎아가며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구박뿐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형님을 멀리 보내버리고 싶다고 하는 시어머니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돼 우리 식구들이 모두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역시 현수님 만두, 정말 예술이에요. 맛있어요. 형님, 정말 맛있어요. 현수님께서는 늘 엄마가 좋아하는 만두를 만들어 주셔서 고마워하십니다. 현수님, 정말 착하시네요. 정말 천사 같아요. 왜 이러세요? 이렇게 호들갑을 부렸는데. 오늘은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섞어서 만들었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표고버섯도 많이 넣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맛있는데 먹어보면 아실 거예요.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서 또 구박을 받는다는데 정말 속상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누가 뭐래도 너무 맛있어. 지금 밥숟가락을 들고 뭐 하세요? 사람 마음까지 읽는 능력이 있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정말 소름 끼치게 하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전 어깨를 옮기다가 아프다 그러니까요. 저녁 식사 때 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엿들었는데 오빠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상의를 해보려 했지만 멀쩡한 듯 흔들리는 남편이라면 충격받을 것 같아서 결국 혼자서 조용히 처리하기로 했어요. 먼저 오빠의 행동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어떤 점이 어머니에게 거슬리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오빠님이 오셨어요. 오빠님, 오늘은 어땠어요? 그저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요. 오빠님 말을 좀 더 자세히 해주세요. 이게 오빠님을 위한 중요한 일이니까요. 오빠님, 계속해서 그냥 그랬다고만 하지 마시고 말씀해주세요. 네, 사실은 오빠님께서는 명령 내기만 하고 짧은 대답을 하시고 그냥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때때로 농담을 잡아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 참고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오빠와 다르게 모든 면에서 느리고 스스로를 잘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늘 식사를 먹으면서도 살짝 남은 반찬이나 밥을 숟가락으로 퍼서 비벼 먹는 것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말이 옳았어요. 정말 많이 먹긴 했죠. 그러다 들키는 날엔 진짜 집이 무너질 정도로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화를 내셨습니다. 야, 너 돼지야, 너 뭐야, 너 때문에 식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 줄 알아. 너 이리 와, 밥숟가락 내놔. 형님은 밥숟가락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밥숟가락을 빼앗으려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 전쟁이 언제 끝나게 될지, 그리고 형님은 무사히 이 집에서 살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시어머니의 수상한 흔적이 저에게 포착되고 말았죠. 아이고, 메타작을 해야지 안 되겠어? 요거 졌네, 요걸로 그냥 화가유 쏙 터져. 형님의 멍자국을 낸 건 바로 시어머니가 휘두르는 저 방망이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형님이 도무지 말을 하지 않으니 정황만 있을 뿐 증거가 없어서 정말 답답했죠. 그러다가 전 그냥 둘 사이의 일이니 신경 쓰지 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두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몸살이 크게 났고 시댁에도 일주일이나 못 갔습니다. 일주일간 마트에 휴가를 내고 다시 출근하던 날 정육점 사장이 절 불렀습니다. 매니저님 한턱 내셔야겠어요. 한턱 제가요. 왜요? 아까 저기 은행에 김 과장이 그러던데 올해 동네에서 2명의 대상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중 1명은 매니저님인데 매니저님은 동서도 저축 강의를 한다고 하네요. 며느리 2명이 한 집에서 저축을 했는데 한 턱이 아니라 2턱까지 쏘았다고 하네요. 형님은 돈을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돈이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가졌다고 하네요.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돈을 준다는 사실이 기억나고 형님이 매주 은행에 갔다는데 이제야 이해했다고 하네요. 형님이 은행으로 돈을 저축하러 간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빨리 집으로 가서 좋은 소식을 시어머니에게 전할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았지만 시댁으로 들어서는 골목에서 나는 너무 놀랐고 말없이 있었다. 내 앞에서 시어머니가 차에 치여 사고가 났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고를 벌인 사람은 승리의 형님이었다. 형님은 차를 후진하며 시어머니를 치고 도망쳐버렸고 나는 너무 놀라 시어머니를 껴안고 울었다. 아저씨,
빨리 병원과 경찰에 전화 좀 해주세요. 빨리 불러주십시오. 진정을 되찾고 현재 상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게 진실인지 모르겠어? 언니, 물 좀 가져와. 정승병원에 전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구박당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치고 도망가는데 모두가 냉담해 보여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 이럴 줄 알았어. 차량 번호 좀 빨리 확인해봐야 해. 멀리 가지 않았을 거야? 내가 봤어. 형님, 진정하세요. 일 빨리 처리될 거니까 조금 기다려봐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쿠, 머리야. 일이 커질 뻔했어요. 주의하세요. 왜 차 위에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형사인데 시어머니를 조심해야 한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곧 형사가 현장에 왔어요. 그가 정순남 씨라고 하는구나. 이게 뺑소니인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그냥 뺑소니라고 불리세요. 빨리 가서 형사를 데리러 가요. 우리 형사는 어디론가요? 경찰서로 일단 간다. 가족이라도 할 일은 해야 해요. 가졌다면 알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자. 형사, 저를 보세요. 왜 그랬죠? 아니, 안나 알지 못했다고요. 거짓말이야 어떻게 모르실까요? 어머니가 멈출 거라고 소리치는 걸 모두 봤어. 어쩌죠? 어디로 끌고 가는 거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어머님은 괜찮아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형사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나 형에게로 뛰어갔다. 두렵지 마세요. 틀린 게 없어. 바른 길로 가세요. 내일 나는 데리러 갈 거야. 알겠죠? 내 얘기 끝. 시어머니는 자기를 미워하는 며느리가 차로 자기를 치고 도망가는데도 오히려 형제를 걱정했어. 형제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표정 지었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상한 얘기하기 시작했어. 모르는 거겠지? 우리가 빼주자. 아, 우리가 일상적으로 탄원서를 쓰며 죄를 없애는 것 같아. 다 해봐야겠지? 어르신 말했잖아. 아, 결국 내 얘기 안 듣고 사달이 났네. 착한 며느리. 빨리 탄원서 100장 쓸어 나와. 우리 모두 써보자. 얼른 어머니 병원 가야 해. 이걸로 어떤 병원 가. 피도 안 흘렸고 머리도 깨지지 않았는데 돈 낭비하지 말고 집에 데려다 줘. 엄마, 괜찮아. 시내 갔다가 호들갑 떨지 마.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오래도록 나오지 않았어. 난 걱정돼서 그런데 집에 가지도 못하고 어머니 곁을 지켰어. 여보, 쉬세요. 엄마, 내가 봐줄게. 이해가 안 돼. 왜? 형님이 아니, 왜 어머님이 구박을 당하는 사람이나 구박하는 사람 모두 이상하다고 생각돼.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내가 비정상인가 말해. 여보, 사실은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다. 남편은 나에게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했다. 형님은 선천적으로 청력과 지능이 남들보다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매일 소리를 지르는 거라고 해. 야, 너 정신을 어디 둔 거야? 이거 봐, 생선 다 탔어. 죄송해요, 어머니. 야, 네가 태워 먹은 생선만 해도 벌써 몇백 마리가 됐겠냐? 이제 새 식구도 들어왔는데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어? 그리고 형님이 많이 먹는다고 구박한 건 형님이 고혈압과 당뇨 수치가 높아서 식단을 조절해야 한다고 한 것이었다. 남편을 잃고 귀도 안 들리고 지능도 떨어지는 형님이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지 미리 걱정을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형님이 혼자 남더라도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혹독하게 가르쳐 주고 계셨다. 이 과수원도 형수님 반, 내가 반 이렇게 엄마가 돌아가시면 나누기로 했어요. 엄마가 졸업해도 형수님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럼 뺑소니가 아니라 귀가 잘 안 들려서 사고가 난 거였어요. 아, 그래서 형수님이 운전을 잘 안 하는데 오늘 내가 시내에 가는 바람. 아,
다 내 탓이에요. 그럼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럼요. 이웃 사람들도 다 알고 있죠. 엄마가 동네 사람들한테 형수님 챙기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좀 챙겨주라고. 그제서야 전 이해가 갔습니다. 형님이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악인 역할을 자천. 시어머니 둘 사이는 가까워질 수 없는 평행선이 아니라 늘 함께였던 겁니다. 전 주무시는 어머님을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 몰랐어요. 저 진짜 몰랐어요. 자다가 왜 이래? 전 어머님이 형님을 어디로 보내버리려 해야 되는 줄 알고. 걔가 가긴 어딜 가? 너 무슨 소리야? 죄송해요, 어머니. 그날이에요. 형님은 동네 주민들과 경찰들을 탄원서로 정상 참작이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괜찮아. 너 빨리 두부 먹어? 두부네. 근데 몇 개 먹어요? 하나만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 그래? 또 아휴. 진짜 먹는 거라며. 저렇게 추워서 어쩌나. 아유, 속 터져. 정크 사건 이후 형님과 시어머니의 대화가 얼마나 달콤하고 다정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형님은 함께 서울의 병원으로 가서 제대로 진료를 받고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한 형님은 얼굴이 달라진 훈이연의 엄마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수다를 떨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자신이 살을 빼면 어떻게 보일지 궁금해하던 동서에게 함께 보톡스를 받아보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동서는 형님과 함께 가자고 제안하며 형님의 말이 많아진 이유를 묻습니다. 형님은 보청기를 착용하고 말이 잘 들리니까 말이 많아졌다고 대답합니다. 이어 동서는 현상이나 멍자국에 대해 질문하면서 형님의 오해를 고쳐주고 미소를 짓게 합니다.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누구를 멀리 보내버릴 건지 그 진실을 알고 나니 한참 놀라곤 했어요. 이 아가리 모시를 처먹던 개비야. 아이고, 사료값 얼마나 주고 먹인 건데 돼지인지 소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처먹고 이게 처먹을래 정신 좀 차리겠어. 하나도 싼 듯이 때리지도 못하고 살이라도 잡아다 주시던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너무 멀리 보내고 싶다고 하는 가족은 시댁의 누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 가족은 어떤 시어머니나 며느리들보다 친해지고 서로를 아낄 만큼 소중하게 지내왔어요. 모두 누군가 당신을 싫어하는 것 같다면 그 사람을 한 번 더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게 어떨까요? 혹시 그 미움은 당신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일지도 몰라요.